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다른 통계들 좀 가져와 봤어요. 하루 평균 11시간의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잠깐 넘겨보고 뭐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에 머리를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들. 하루 평균 90m 분량의 이 콘텐츠를 스크롤한다. 마우스 스크롤과 이 스마트폰 넘겨보는 것들. 일주일 동안 1,500번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1시간 동안 이 메일이라고 있지만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톡까지 다 포함한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초마다 30만 건의 포스트가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9,500만 건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고 유튜브는 1분마다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고민이겠죠. 이건 이제 책에 나온 그 통계들이었는데요. 기사를 끝까지 읽는 독자는 5%밖에 안 된다.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처럼 이제 콘텐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와, 이런 시대에 도대체 뭘 글을 써가지고 먹고 산단 말인가라는 고민도 들죠.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59%는 읽지도 않고 공유된다. 그 말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도 사실 공유되는 글과 좋은 글의 그 간극이 있다는 것도 될 거고요. 방문자의 3분의 2는 클릭 없이 웹사이트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악시오스 창업자들이 이 책을 썼죠. 보면 이제 이 여기 그림에 나온 그 뉴스 기업들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성장을 만들었던 언론사들입니다. 이 쿼츠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팔려 나갔죠. 똑똑한 글쓰기라는 걸 처음 만든 그 언론사고요. 이른바 쿼츠 커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00단어 미만의 글은 400단어와 600단어, 400단어, 800단어 사이의 글은 쓰지 않는다. 애매한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는 글을 쓴다.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자세하게 털어야 될 글은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길게 쓴다. 그 중간 단계의 그 이 애매한 분량의 글은 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고요. 당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제 똑똑한 글쓰기, 간결한 글쓰기의 어떤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버즈피드 최근에 뉴스 사업 전문단 이야기 며칠 전에 나왔었죠. 버즈피드는 한때 뉴욕타임즈보다 더 독자가 많은 언론사였고요. 뉴욕타임즈 혁신 보고서에 보면 왜 버즈피드 따위가 우리보다 더 많이 독자를 갖고 있단 말인가라고 기자들이 개탄을 하죠. 바이스 미디어나 버즈피드는 둘 다 이제 바이럴,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까라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 한계가 있었죠. 목수는 이른바 설명 저널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또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고요. 이 네 개의 언론사들이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팔려 나갔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사람을 엄청 자르고 있고요. 아마 문 닫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살아남은 게 지금 악시오스와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는 생긴 지 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세마포는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이제 이 지적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고급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개를 보시면 악시오스처럼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글쓰기, 세마포처럼 깊이 있고 지적 만족을 주는 글쓰기 두 개가 남아있는 양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악시오스 뒤에 보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분량을 줄였다, 뭐 사이다로 던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악시오스를 담고 싶어 하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6개 언론사들을 다들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버즈피드는 욕하면서 담고 싶은 언론사였고 쿼츠는 정말 부러워하는 언론사였고 그렇지만 사실 많은 언론사들이 아까처럼 그런 3초의 세상, 3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독자들이 떠나는 그런 시대에 독자들을 붙잡지 못했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읽게 만들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좋은 읽을 거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좋은 글이야. 그렇지만 이걸 독자들이 전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엔 좋은 글이 페이스북 타임라인 올라오면 계속해서 공유와 공유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때 쉐어러블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좋은 콘텐츠보다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한때 화두였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비중 있게 노출해 주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페이스북이 친구들의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게 평가하면서 언론사나 아니면 어떤 링크가 있는 콘텐츠들을 상대적으로 이 가중치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실제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텍스트로
링크 없이 텍스트로 쓴 글이 훨씬 더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데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하거나 하면 그게 뭐 좋아요가 5개도 안 붙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인내심 없는 사람들, 이 뭔가 그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뭔가를 던져서 긴 글을 읽게 만들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악시오스가 이런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겠죠. 가장 고민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연결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끌어내는 게 직접적인 동기부여고 목표고 그 어떤 사명이고 가장 큰 이 열정의 동력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하고 형편없이 쓴다. 악시오스는 아무튼 그 이 폴리티코 출신의 잘 나가던 기자들이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악시오스 흉내내는 언론사들이 안 됐던 건 뛰어난 기자들이야 가능하다. 브레비티는 흉내낼 수 있지만 스마트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고요. 300단어 미만의 압축적인 기사 그리고 독특한 블랙 포인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땡땡땡 앞에 점 찍어놓고 시작하는 사실은 이제 악시오스의 글을 보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느낌을 주죠. 누가 아주 똑똑한 그 이 발표자가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PT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는 붕괴됐다. 너무나도 속이려 든다. 사실 많은 혁신 미디어 기업들이 사실 나 말고 다른 뉴스는 다 엉망이야라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대한 그런 분노와 실망,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페인 포인트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쿼츠처럼 쿼츠는 이제 쿼츠 컵으로 너무 애매한 글을 분량을 쓰지 않는다. 아니 짧은 글과 심층적으로 깊이 있는 글을 쓴다 했지만 이 친구들 아예 800단어짜리 기사를 다 빼고 우리는 짧게 200단어 미만으로 쓴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중간 제목 머릿말 빈도를 다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사에 Why it matters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재미도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재미도 있고 이런 글쓰기 Why it matters를 쓰자라고 회사의 문화를 정하는 순간 글을 쓰는 사람도 그래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떤 형태의 포맷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글쓰기 스타일도 바꾸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 보자. Go deeper, bottom line.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be smart. 똑똑해지고 싶으면 뭘 해보자. 좋아하지만 빅피처 여기에는 더 큰 그림이 있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하면서 깊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포인트는 Go deeper라는 거 있잖아요. 더 깊게 들어가 볼까? 책에 잠깐 그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Go deeper라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와이 매트 이게 왜 중요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빅피처 정도만 읽지 고디퍼를 읽진 않는데 고디퍼를 밑에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건 왠지 이 사람들이 취재를 깊게 했어. 여기에는 나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읽지 않겠지만 이 기사는 굉장히 충실한 글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지 않겠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고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라고 해놓으면 그게 약간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인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그 캐릭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컬러를 쓴다거나, 예를 들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 핑크색 종이를 쓴다거나, 그리고 옛날 워싱턴 포스트 보면 사실 기사와 주장성 기사를 아예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쟁 언론사들도 많이 분석을 했어요. 악시오스의 혁신은 본질을 꿰뚫는 것이다. 짐 밴드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사 하나를 읽는데 5분이 걸리는데 이걸 3분을 줄인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회사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10,000명 읽는다 우리 전체. 그러면 이게 2분을 줄이면 이게 뭐 300시간 이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글쓰기라는 게 독자들의 시간을 줄이는 것. 예를 들면 회사 보고서라면 누구 뭐 임원이나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는 것. 그만큼 다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겠죠. 악시오스의 이 편집국장이 에디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입 감소를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동안 광고로 돈을 벌었으니까 광고로라는 건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기사를 쓰고 한국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 신문에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가 진화하지 않았고 독자들이 떠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사실은 이제
이른바 이게 레거시 미디어들, 전통 미디어들의 한계인 거죠.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왔는데 배를 버리지 못하고 강가에서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다리를 불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지나온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악시오스가 글을 고밀도로 압축을 하는데 이 글에는 사실 또 그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전문 기자가 내가 이걸 취재 오래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정치 취재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Why matters?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탁 한 문장으로 찍어주는 그걸 사람들이 믿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시오스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너무 어설프거나 그게 안 되는 거죠. 테드 창이 그런 말 했죠. 세계적인 SF 소설가가 이 챗 GPT를 비판하면서 챗 GPT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한 다음에 그걸 뭘 물어보면 요약해서 알려주죠. 근데 요약하는 과정에 JPG 압축 이미지처럼 이미지가 뭉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픽셀을 확대해 보면 픽셀이 다 깨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챗 GPT 시대의 글쓰기의 함정일 텐데, 사람이 만드는 이 악시오스의 이제 스마트 브레비티는 압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통찰이 담겨 있어야 하고, 압축을 하더라도 go deeper, 더 깊은 그 풍부한 맥락들을 백단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이걸 생략해 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읽을 거리를 남겨둔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걸 알려고 할 때 그 충분히 이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맨 먼저 보여준다. 중요한 디테일과 배경 지식을 생략하지 않는다. 다만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속도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이걸 이제 악시오스가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이 사람들 책을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스마트한 글이라는 건 잘못 이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너무 쉽거나 복잡하지 않은 표현으로 명확하게 생각을 전달하는 글이다. 최근에 이 한국의 능력주의를 쓴 박건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약에 성공하더라도 정보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져서 아까 테드 창과 비슷한 표현이죠. 독자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 마음대로 이걸 줄인 다음에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에 그 위험성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죠. 결국 자칫 잘못하면 간결하고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팬시해지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악시오스는 이걸로 돈을 굉장히 잘 벌었고요. 독자들 두 달도 굉장히 높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악시오스가 아닌 다른 매체들이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아 읽게 만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시오스는 철저하게 효율을 추구했는데, 사이다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사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통찰이 만드는 것이다. 브레비티를 따라할 게 아니라 이 스마트가 있어야 브레비티가 가능한 거겠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찰을 끌어내고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이고 결국 글쓰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뉴스를 열심히 읽는 사람들을 위한 효율성을 추구한 서비스를 악시오스는 만들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공무원의 글쓰기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주제 글이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스마트 브레비티 글쓰기를 개조식 글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주어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은 사실 공무원 글쓰기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피동형 글쓰기라고 말하잖아요. 뭔 말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망을 자기 가면서 전망된다. 뭔 말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도 자기 가면서 그래요. 뭔 한다는 지적이다라는 거 주어 감는 문장도 많이 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군사 시절 잔재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분석한다고 하면 안기부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척하는 그런 글쓰기가 한국적 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은 기사도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주어를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독자들도 당연히 이건 그 기자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읽게 되거든요. 이건 한국적 글쓰기, 개조식뿐만 아니라 한국적 글쓰기 문제지만 특히 개조식 글쓰기에는 주어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주술관계가 모호해진다라고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기능이 명료하지 않다. 뭐뭐 했음, 뭐뭐 할 것으로 한다는 지적임, 그런 식의 이제 애매한 명사형 동사의 명사형 그런
이 표현이 많죠. 그런 것들이 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하겠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앞으로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비판이었고요. 문장의 기능이 너무 애매하다. 왜 이렇게 문장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어떤 우리 글쓰기에는 그러나 그러므로 아니면 뭐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거나 앞뒤에 뭐 주수관계가 있거나 할 텐데 이거 동일하게 나열하면서 사실 그걸 구조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사실 여기에는 접속사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논리적 연관성, 문장들과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격조가 없다. 너무 이 공무원들 글쓰기, 그다음에 관공서의 그 보고서나 보도 자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투박하다는 거죠. 귀한 손님을 모셔다 놓고 비타민 복합제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건네는 시기다라는 표현도 한번 되새겨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과 문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쓰기의 형식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뭐 이게 사실 명백하지만 약간 암묵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과 제도화로 만든 것이 저는 악시오스의 어떤 위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개조식 글쓰기 아시죠? 공무원 보고서가 이제 개조식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조식 글쓰기와 이 스마트 브레비티는 어떤 점을 갖고 어떤 점을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점은 뭐냐면 논리나 어떤 내러티브를 라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냥 선형의 글쓰기거든요. 한 문장을 따라 쭉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선형의 글쓰기는 수술 읽힙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은 내가 뭘 읽었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구조를 혹은 내러티브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대단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이나 어떤 신문에 어떤 익숙한 그런 이제 서술식 방식들이 이제 가장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렇게 선형의 글쓰기를 하면은 둘이 뭔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뭐를 결정했지 모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블렛을 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블렛을 이제 우리나라 보고서에서는 그러니까 약물이라고 약물.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네모, 동그라미, 하이픈점. 아마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그런 부호들을 보실 거 아닐까. 이 약물을 쓰는 거죠. 약물을 쓰는 이유는 이제 논리를 위계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리니어 글쓰기가 아니라 넌 리니어 글쓰기. 그러니까 구조의 글쓰기. 이 개조란 말이 이제 약간 일본식 한자어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틀입니다. 틀. 그다음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과 틀 속에 내용을 전달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혼돈되지 않게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소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개조식 글쓰기는 어떤 같은 조직 내에서 그다음에 정보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집단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갖고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는 저렇게 개조식 글쓰기로 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리 친절한 개조식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면 문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지 않거든요. 대국민들한테는 그런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서술형 글쓰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조식 글쓰기가 이제 아까 뭐 서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서술형도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조식 글쓰기가 명사로 끝나는 게 특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내용을 어떤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개조식 글쓰기의 문제의식이고 이거는 이제 이 스마트 브레비티의 정신하고도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고 항상 이제 글 앞에서는 저 모호하게 생각하고 형편없이 쓰는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글쓰기의 숙명 같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현실은
글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우리가 분절시킬 수가 없어요. 이 공간 밖에는 또 다른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은 총체적이고 연속적이에요. 근데 글은 뭐냐면 그걸 분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자를까? 내가 여기를 자를까 저기를 자를까? 그 다음에 자른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 글쓰기에서는 플롯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 글쓰기에서는 두갈식, 미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부터 보여주지? 그 현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현실을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정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형편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자책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는 교육시킬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글쓰기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브레비티는 가르칠 수 있지만 스마트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글쓰기의 형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제가 글쓰기 강의를 1년에 뭐 한 200회, 많이 하면 250회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는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야. 설사 내가 그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동기부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롯이 그거는 쓴 사람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스마트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결함에 대한 것은 이 지금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근접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스마트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지적 훈련, 그 다음에 어떤 경험과 통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는 성과의 반영이에요. 그러나 브레비티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글쓰기 강의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약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만 한번 요약을 해봐. 이거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함은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책에서 스마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책이 갖고 있는 숙명 같아요. 이거는 뭐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저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량을 줄이면서 풍성한 맥락을 제거하는 전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분량을 줄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풍성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보는 다차원적 시각들,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내포하면서도 거기서 그런 전제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기에 가중치를 둘 거야가 바로 풍성한 맥락이었까. 근데 그 다차원의 시각들,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다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할애하지 않고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스마트 브레비티의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 스마트 브레비티 방식으로 쓴 글을 한번 보시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풍성한 맥락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실을 얘기를 하고 해석과 의견 부분을 다 배제한 겁니다. 그렇게 배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에 뭐 글쓰기가 이 스마트 브레비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글쓰기가 이제 유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마트 브레비티를 보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배경 지식이 대단한 겁니다. 배경 지식